그의 삶은 결과적인 것만큼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독일 피르트의 작은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헨리,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은 1938년 말에 뉴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결코 독일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많은 난민들처럼 그들은 새로운 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청소년기 19세 헨리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전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맨해튼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다녔고 저녁에는 가족의 음식을 유지하는 것을 도왔고 회계사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뉴욕의 유대인 이민자에게 합리적인 열망이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2차 세계대전의 미국의 진입은 미국을 변화시키면서 키신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군대에 입대하여 처음으로 정통파인 코쇼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 점령군의 일부가 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직업이 세계적인 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평생의 권력 추구로 정의될 수 있고 미국과 세계를 지속적이고 논란이 많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의 직업이 실제로 시작된 방법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독일 사회를 알고 있지만 이국에 애착을 가진 재능 있는 젊은 남자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키신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독이어처럼 보이고 여생 동안 그럴듯이 그의 유대인 배경은 그가 결코 나치와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후 1년 더 군대에 남아 유럽의 전후 질서의 기초인 새로운 미국 영향을 받은 독일을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육군의 추천과 국제정 보급 지하에 빌은 키신저에게 전쟁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나이 많은 학부생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난민 경험, 유대인성, 그리고 부부족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버드는 키신저를 새로운 세대의 유럽 이민자 학생들과 학자들과 연결시켜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이번에는 소련에 있는 또 다른 전체주의 정권이 문명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키신저의 일생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힘을 사용하여 그가 살금살금 모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미국을 나락에 대항하는 포로로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위협, 특히 핵세상에서의 위협에 대한 그의 비관적인 견해는 그를 미국의 지배에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종말을 막기 위해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키신저는 결코 외무부에 가입한 적이 없지만 외교와 군사 문제의 교차점을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하버드 이후 키신저는 권력의 정점에 빠르게 올라섰고 그는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무는 대통령들과 재계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키신저는 이 추구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전쟁과 외교를 전공한 학자로서 그는 유럽에서 미국 주도의 서방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각 수들의 주요 지도자들 사이의 군사, 경제, 외교적 협력을 키웠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제럴드 포드의 외교정책 수석 보좌관으로서 그는 그의 화폭을 다른 여러 국들 중 중국과 중동으로 넓혔습니다.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첫 직접적인 관계를 열었고 이 지역의 소련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러시아에 비해 분명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의 전쟁 이후 키신저는 미국을 그 지역의 주요 대외 행위자로 만들었습니다. 키신저는 항상 난민이었고 자신이 엄청난 만행을 피해 미국에 왔다고 늘 의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어떻게든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키신저는 윌슨의 이상주의적 충동들이 순진하고 위험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증오와 폭력은 언제나 그의 사회관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키신저는 미국의 힘을 인류의 최고를 살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결점으로부터 피해를 제한하는 더 나은 대안, 더 작은 악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미적분학은 그를 어두운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베트남 전쟁 중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강력한 폭격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폭정이 수반되는 훨씬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그 밖의 남미 지역들의 억압적인 정권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설명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안정을 제공했던 이란, 이집트, 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독재 정권에 대한 외교적 특혜를 합리화했던 방법이라고 키신저는 주장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사명은 도를 넘었고, 이로 인해 베트남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란에서는 그가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악몽들 중 일부가 생겨났습니다. 이국의 지나친 권력다. 반공적인 강자들에 대한 지나친 지지는 그 나름의 종말론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사회들의 죽음과 파괴 그리고 고통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키신저의 정책들에 반대하는 미국 내의 격렬한 시위들과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그에게 표출된 분노는 이국의 권력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이 권력이 봉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해를 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키신저의 삶은 진보의 비유인 동시에 자만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단단히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해주었습니다. 키신저는 또한 자신의 관점을 왜곡하는 독선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흡수했습니다. 그의 모든 지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권력이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위협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키신저의 삶은 지난 세기 미국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미국의 힘이 무엇을 했고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